아, 아, 예, 안녕하세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이은석입니다. 발표하기 앞서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공공과 민간 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관해 주신 칸과 메세 이상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스마트 시티에 관한 정책 연구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간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계해서 스마트 시티라는 그 명제 자체를 저희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미래 도시라는 전제를 깔고 기후 변화와 관련한 탄력성을 우리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후 변화에 관련된 연구 분야를 시작한 지 거의 10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좀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기후 위기라는 단어들이 키워드로 제기가 되기 시작했었고, 우리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영국의 가디언지와 같은 좀 힘 있는 저널에서도 기후 변화라는 말 자체가 너무 약하다. 우리가 앞으로는 기후에 대해서는 위기 혹은 기후 붕괴와 같은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단어로 우리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강한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더불어서 2019년도 옥스퍼드 사전의 검색 결과로 따져보면은 클라이밋 이머전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검색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후에 관한 이슈나 문제들이 우리 피부에 가까이 와닿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기후 변화에 관련된 국제적인 사회 이슈를 총괄하고 있는 IPCC에서도 이미 2018년에 12년 뒤면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미 2년 전에 했고, 곧 남은 기간이 곧 10여 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트럼프와 한번 이제 토론을 하면서 유명해진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친구도 역시 저 어린 세대들의 입장에서 기후의 변화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대응이 좀 미온적이다라는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후 이슈라든지 환경적인 그리고 스마트에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 자식들 세대들이 살아가게 될 도시에 관한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오늘 이제 입장하시면서 다 겪으셨을 거예요. 발열 체크하시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관련 이슈들이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석구석에 들어오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녹색 사회로 우리가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된다는 이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만평 만화를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코로나 이슈도 굉장히 버겁고 힘든 문제인데 그 뒤에는 그보다 더 크고 강한 기후변화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만평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중에 그린 뉴딜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고, 엊그제도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슈를 발표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체제 자체를 녹색 이코노미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국민적인 발표를 대통령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꼭지의 그린 뉴딜 정책 카테고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부분의 영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포커스를 둔 세부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옆에 있는 그 그림처럼 기후변화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는 곧 올 수 있는 위기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기후변화의 시대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살펴봐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 그린 뉴딜 정책 안에서는 기후 적응에 관한 이슈가 다소 좀 부족하게 담겨져 있지 않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기후 위기가 우리 사회에 들어온다는 전제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도시가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론적인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제일 유명했던 최근 이제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완화와 적응에 관한 이슈를 국제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특히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 배양, 투명성에 관한 이슈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가져가야 된다는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기후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이 포커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아젠다를 던진 상황에서 실천적인 전략을 어떤 식으로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얼마 전에 25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가를 해서 구체적인 이행 규칙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저희 연구센터에서도 참여를 해서 수립을 도운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관계부처 합동으로서 합동계획으로서 작년 2019년 1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기후변화 기본 계획에서도 주로 우리가 앞으로 들여다봐야 될 전략으로서 저탄소 사회로서의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을 강화해야 되는 전략들을 기본 계획으로서 담고 있고 이 계획은 2020년 올해부터 2040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정책적인 프레임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이론적인 개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리질리언스라는 다소 좀 생소하지만 또는 알려져 있는 단어를 저희가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리질리언스라는 개념, 즉 회복 탄력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개념은 해외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 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탄력성이라는 부분들을 도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어떤 영향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잠재적인 어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초 구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내고 밀어낼 수 있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거나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의미하고 또 커뮤니티의 능력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론적인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패러다임이 녹색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가 있을까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왼쪽 하단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욕의 리질리언스 플랜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뉴욕은 해안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80년까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영향을 현재 건축물과 도시의 구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이미 시작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80년까지 해수면 상승이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담론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도시 설계를 하거나 도시 계획을 할 때 있어서 주요하게 봤던 관점인 효율성 그리고 우리 편의성에 관해서 도시 시스템을 만들어 갔던 과정에서 탈피를 해서 앞으로는 열과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물과 관련된 사항들에 연결을 시킨 녹지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도시 설계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기후변화의 위기로서 탄력적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꼭지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이어그램으로 구성해서 소개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4가지 꼭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 거버넌스, 미래 기후에 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담은 계획, 그리고
어떤 우리 위험에 노출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취약성에 노출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을 도시적인 정보적인 차원에 있어서 담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예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우리가 솔루션들을 지속적인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이제 순환적인 다이어그램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표에서 보면 이 프레임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답 자체가 열려져 있는, 특히 기후와 관련된 취약성을 우리 도시 즉 건물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문항으로서 우리가 현재 상태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거칠지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영국 런던의 도심부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숙제가 되겠죠. 감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교통에 대한 컨트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도심부 안에 약 21제곱킬로미터 구간 자체를 로우 에미션 존을 설정을 해서 시간별로 그 교통량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효과가 점점 이제 나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울트라 로우 에미션 존까지 확장을 하고 적용하고 있고요. 이 시간대에 통과하는 모든 교통량의 환경세를 부담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중앙부의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와 이산화질소와 같은 환경 오염 물질들이 급격하게 최근 2020년 그래프를 보시면 감소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체계와 논리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도시가 갖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노력을 이런 식으로라도 급격하게 선진국은 시도를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미국 포틀랜드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도로 체계를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을 시키면서 차량이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경전철을 더 사용하기 편하게 도시 체계 자체를 개편을 하면서 이 구간 자체를 전반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하나의 교통축으로서 설정을 했고, 이 차로를 좁히고 고도를 높이면서 폭우나 홍수에 관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LID 기술과 같은 기법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까지 확보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교통 체계만 바꿨을 때 온실가스만 감축된 것이냐? 절대 아닌 것이죠. 밑에 보시면은 이 구간의 교통 편의성의 증가에 따라서 유입 인구가 늘었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33% 정도가 증가하는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도시 계획을 접근한다고 해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례로 예를 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미국 보스턴 사례가 되겠는데요. 미국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최근 발표된 클라이밋 레디 보스턴이라는 정책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해서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인 스마트 시티와 굉장히 또 밀접하게 기후 적응적인 측면에서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그 보스턴 같은 경우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들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높아지는 강도에 대해 도시가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고, 이 5개 부분에 대한 카테고리를 잡고 11가지의 실천 전략을 정책 전략으로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후 정보라는 부분들이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콜래보레이션이라든지 컬렉션과 관계가 있고요. 특히 도시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지역 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두 번째로 높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하면 기후 탄력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숙제로서 3가지 전략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건물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더 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제 그림은 앞으로
2050년까지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서 보스턴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시 계획에 이미 반영시키고 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취약성의 분포, 취약한 지역들이 어디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 되겠고요. 저 끝에 보시는 그 레이어들이 이 도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초 인포메이션들의 누적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합산을 해서 6가지의 공간적인 전략으로 뿜어내고 이 6가지 공간적 전략들이 여기 보시는 이 색깔에 따라서 차별화된 취약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를 이 클라이밋 레디 보스턴 정책에서는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에 좀 더 미시적인 측면으로 내려가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기후적인 인포메이션들을 베이스에 깔고 이 보스턴이 갖고 있는 도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을 기후 취약성의 가장 메인 제 포인트로 이제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수면과 가까운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해수면 상승에 관한 악영향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물리적인 고민들을 배분을 하고 있고,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넘쳤을 때,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으로 인한 그 도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고 그 피해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기본 인프라 시설들 자체를 어떻게 하면 홍수에 안전한 그 기능을 가져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담겨져 있고, 건물 자체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설비적인 부분들을 보다 더 녹색적인 시스템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끔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점까지 같이 들여다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좀 건축적인 측면에 있어서 호주 멜버른 케이스를 마지막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호주 멜버른에 지어져 있는 공공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 지어졌는데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거의 제로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 제로, 그리고 기후 변화에 관련된 피해까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물이 되겠는데요. 이 안에는 그 유리로 되어 있는 외피를 갖고 있지만 이중 외피 구조로서 루버 시스템을 적용을 함으로써 직사광선에 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 주제하고 유사한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 좀 오래된 기술이긴 하지만은 물이 갖고 있는 그 수증기 증발산 열을 활용을 해서 실내 공기 자체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자연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을 이 건물은 이미 갖고 있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샤워 타워라든지 실내에서 거주하는 시간과 퇴거한 시간의 그 시간적 격차를 이용을 해서 공기의 흐름 자체를 하면서 이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첨단 시스템들이 이미 2004년에 호주 멜버른에 시도가 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점들을 우리나라식으로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 연구소의 자체 연구 과제로서 작년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략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한국 도시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케이스들을 저희가 전략의 기본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홍수 취약지가 하나의 도시로서 우리가 전환이 됨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이 무엇일까라고 저희 연구진과 고민을 한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산을 끼고 있고 하천변의 도시들이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연령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산지 쪽으로 개발된 가능성,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빗물 자체를
땅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미 상실되어 있는 도시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개발될 도시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서 분석을 통해서 홍수 범람 지역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먼저 사전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개발 제한에 관한 이슈를 담고, 두 번째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임시 저류조를 적절한 공간에 설치할 것이며, 그리고 고지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표 유출수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인공적인 홍수 방제 시설, 도시 환경 내에서 침수 경로가 기존에 있는 물의 흐름과 다른 패턴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그리고 옥상 녹화라든지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어반 드레인 에이지 시스템과 같이 지속 가능한 도시 배수 시스템을 한꺼번에 반영을 한 도시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았고요. 건축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마이크로하게 접근을 해보면 옥상 녹화, 그다음 침수 경로의 제어,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역류성 침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류성 침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원웨이 밸브, 그리고 현재 거의 대부분의 우리 건축물의 설비가 지하에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침수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복구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설비실의 위치 자체를 옥상이나 고층부로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전략적으로 좀 담고요.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홍수 대비 가벽 설치라든지 1층에 필로티 구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수 취약 지역에 한해서는 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이제 다른 측면으로서 우리가 폭염에 관한 기후 이슈들을 좀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폭염 취약 지역에 대한 도시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크게 6가지 전략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 남양 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암묵적인 문화로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온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폭염에 관한 노출이 점점 길어진다고 한다면 남양이 결코 우리 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달리 볼 필요가 있고요. 도시 구조 자체가 막힌 구조가 아니라 바람끼리 소통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곳곳에 수변 시설을 둠으로 해서 수변 시설이 갖고 있는 그 증발산에 관한 효과들을 우리가 짚어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적인 측면으로 내려오면 사실 벽체 단열에 관한 부분들을 기존에 우리가 그 난방에 대한 단열을 좀 집중해서 봤는데, 이제는 폭염에 관한 단열에 대한 접근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온도 조절이라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이상적인 측면에 있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살펴봤고요. 특히 오늘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수열을 이용한 적극적인 냉난방 시스템의 사용도 저희가 중소기업 전략으로서 담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하나의 건축물로서 아직은 우리나라에 없지만 이미지로서 저희가 먼저 소개를 시켜 드려 본다고 한다면요. 저층형 구조의 홍수에 민감한 지역의 저층 구조의 건축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의 건축물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도로와 바로 접한 출입구를 갖고 있는 건축물들이 대부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 만들어지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디펜스를 할 수 있는 설비, 여러 가지 물리적 구조체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중층형 건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태풍 그리고 폭우와 관계된 우리가 피해를 받는다라고 봤을 때, 태풍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늦게까지 태풍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한다고 한다면, 전면 유리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남측에 전면 창을 내는 대부분의 구조체를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태풍이 심한 영향을 받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창 자체를 좀 더 차폐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폭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재는 우리 대부분의 주택들이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우리가 주거 면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직사광선이 실내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또 안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폭염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게 된다면 발코니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발코니 확장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기에 관한 유리한 부분들 그리고 그 슬라브를 활용한 이제 음영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주거 공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고 고민해야 될 건축의 하나의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보고 봤습니다. 또 반면에 발코니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옵션으로 가기엔 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중 에피 혹은 루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들도 우리가 앞으로 폭염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하나의 건축의 케이스로서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케이스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멜버른 케이스에서 설명을 드렸던 H2 케이스를 좀 더 이제 모디파이해서 넣은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옥상 부분들을 노출시켰을 경우에 강한 어떤 열파라든지 직사광선에 의해서 데워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옥상 부분들을 옥상 녹화 또는 루프탑 스마트팜과 같은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면서 건축물 안에서도 하나의 또 새로운 용도로서 옥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케이스를 저희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다 총망라해서 간다면 어떤 모양이 그려질 것인가에 대한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건축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독립되어 있는 개인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러면서도 또 외부 환경을 적극적으로 또 만나보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 폭염과 홍수에 취약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발코니와 외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가 앞으로 제한되고 보급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우리나라 현재 건축법에 딱 들어맞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실험적인 연구 제안의 결과로서 제안을 드리는 바인 것을 이 자리대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이 두 가지 사진을 소개를 드리면서 맞춰볼까 하는데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올해 2020년 2월 달에 만났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한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현재 대기의 상태가 오른쪽에 있는 큰 그림이 되겠고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할 때의 대기질의 상태가 왼편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파생적인 결과를 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힘든지 우리가 이 두 결과치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온도의 상승의 폭을 2도씨 이하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이만큼의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노력과 어려움을 이겨내거나 우리가 겪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화석 에너지 기반의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정도가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